우리 책을 보시면은 6강의로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원래 이제 2014년, 13년, 14년쯤에 기획을 한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죠. 예,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책을 만들려고, 교과서와 같은 책을 만들려고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땐 제가 이제 LA에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상황, 이 페이지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12강의로 상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들이 12강의를 한 번에 배우기에 너무 힘이 빠졌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북 1을 낸 거예요. 6강짜리. 예. 그래서 3일 동안 집회가 가능하도록. 다음에 1, 2년 후쯤에 이제 또 2권이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7강부터 12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으로 처음 집회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그러면 1강은 우주고요. 2강은 지구고, 3강은 생명이에요. 그다음에 4강은 생물의 역사. 이 생물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4강까지 가시면 아마 뻥 뚫리실 거예요. 그다음에 5강은 화석 바로 알기 해서 이 뻥 뚫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강 연대 문제. 이 창조 갖고 얘기하면은 꼭 가서 처음에 다 듣다가 마지막 가서 꼭 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구가 6,000년이라고 믿는다는 거냐? 라는 질문을 꼭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대 문제를 마지막 가서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질문이 꼭 거기 가서 멈춰요. 그리고 내가 대답을 속 시원하게 못하면 나도 불편하죠? 예,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만한 교과서를 3일 만에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와, 그죠? 대단하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3일 만에 이렇게 이만한 교과서 끝내주면은 뭐예요? 1타 강사죠, 1타 강사. 네,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슈 보기 한번 펴볼게요. 12쪽. 자, 첫 번째 부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빅뱅 이론이 들어온 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다. 진화론 교육은 이미 197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진화론 교육의 큰 전환점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전에는 진화론을 생물단원과 지구과학 단원 일부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었다면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는 빅뱅으로부터 인류의 진화까지라는 시작. 네, 이 거대 이야기, 쉬운 말로 거대 이야기, 철학적인 용어로는 담론이라고 해요. 거대 담론. 여러분, 담론이라는 말은 사상적인 용어고 철학적인 용어인데 거대 담론으로 가르쳐라.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써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미 과학교과서는 편향된 철학사상, 편향된 관점을 가르친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한편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와 생명과 인간에 관한 거대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대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는 창세기가 가르치는 창조의 역사 외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과서가 가르치는 대로 빅뱅 우주론이 실제 우주의 기원이라면 성경을 믿는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 이야기인 창세기 1에서 3장이 기록된 대로 사실이 아니고, 그럼 사실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죠? 고대인들이 남겨놓은 이야기, 그냥 고대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그죠? 그런 문서로 취급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러한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Why 창조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우주의 시작은 모든 존재를 규정하는 이야기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연관되어 있다. 우주의 시작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냐에 따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다른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그 요구는 단지 창세기에만 머물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 전체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해석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주의 시작이다.
그러니 진화론에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예, 지금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뭐를 규정한다 그랬어요? 존재를 규정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모든 걸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제일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진화론으로 규정당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우주의 시작이 아니고 진화론이 가르치는 우주의 시작이 들어오면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줘야 되지만 모든 이 우주의 역사 자체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진화론한테 맡길게?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자. 내가 그렇게 맡겨도 되는지, 내 자식들을 그 진화론에 맡겨도 되는 건지 나 한번 따져볼래. 부모한테 그런 권리도 없어요? 예? 그죠? 네, 따져야 돼요. 난 내 자식한테 그런 거 가르치기 싫어. 내 자식 머릿속에다 쓰레기 던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말해야 돼요. 우린 말해야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존재를 규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걸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말할 수 없다면은 그건 독재예요. 그건 전체주의예요. 히틀러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건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그죠? 얘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초기 원소로부터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가 생성되었고 별의 진화를 통해 원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소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함을 우주 역사와 관련지어 설명 잘하면 A를 주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의 존재를 뭐에다가 맞춰서? 별의 진화 과정에 맞춰서 잘 설명하면은 성적을 잘 받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화성 얘기, 지층 얘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 또 다른 페이지 볼까요? 빅뱅 우주론 현재까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빅뱅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온, 고압, 고밀도 상태의 우주가 생겨나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비판적 사고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하면 버릇없어. 그런 얘기를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도 못 따지고, 그죠?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과학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편견부터 깨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천체 물리학자들을 놓고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죠. 다 모든 국민이 천체 물리학자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교과서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 나라 국민으로서 교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이 알아야 될 교양. 그럼 교양 수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옆에서 이거를 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빅뱅이 시작할 때 고온, 고압, 고밀도 상태로 팽창하기,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워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1초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3초 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전부 다 서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가장 지적한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 깨할 만큼 깨도 아니고 겨자씨 할 만큼 조금 바뀌었어요. 예, 3월 달에 나오는 교과서가. 예, 깨할 만큼. 어쨌거나 이건 다 지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학책에 써 있으니까 누가 다 검증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묻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주를 연구하는 건데 과거에는 철학자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를 누가 연구해요? 과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과학이 해주는 말은 다 맞는 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주는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관찰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고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 없이는 이 분야는 갈 수가 없는 분야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가장 그 근본적인 욕구 때문에 뭐를 연구해요?
우주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론은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밑에 박스들에 질문들이 있는데 예습을 해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뒤에 다 해답지를 넣어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번 강의는 크게 3가지로 배울 거예요. 큰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학교에서 배우는 빅뱅 이론 알아보기. 2번 빅뱅 이론 어디까지 사실인가. 3번 성경적 기원론의 조건.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일단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 있죠. 용어 전쟁이에요. 처음 1단계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대화가 안 되고 반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용어를 배운다는 건 공부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됐다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느 정도 용어가 익숙해지면은 어디까지 사실인지 우리가 조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은 우주 연구하지 말아요? 그 말 하자는 게 아니죠. 제일 수준 낮은 딴지 거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지금도 지구가 6,000년이라고 믿는 찌질한 인간들이니까 우주 같은 거 연구하지 마. 너네는 과학을 무시하잖아.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은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딴지를 걸거나 그런 댓글을 보거든,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어야 그게 무식한 소리구나. 그 댓글을 보고 그래 기독교는 정말 과학을 무시해. 같이 동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주를 연구할 수 있고 생물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4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그 이론이 시작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는 학문일수록, 지금 제일 거대한 스케일의 학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주론이에요. 와, 진짜 교회 다니까 막 우주론도 배워, 그죠? 이 거대한 스케일의 학문은 우리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먼 과거를 다루는 이론일수록 그 이론이 품고 있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전제.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전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 내용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몇 년 동안을 보겠다고요, 지금? 진짜 오늘 너무 거대하다, 그죠? 우주론을 배우는 것도 힘든데 우주론의 역사 100년을 지금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왔어요? 그쵸? 다 알죠? 아인슈타인은 다 아는데 아인슈타인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 순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식하게 해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상대성 이론은 2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우주론과 관련된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좀 쉬운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어려운 물리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뒤틀림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뭘로 설명했어요? 중력하면 누구 떠올라요? 뉴턴이 떠올랐죠. 그러면은 뉴턴이 중력에 대해서 다 알아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뭐가 아니냐면 중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뉴턴이 알아냈어요. 그리고 두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중력이 얼마의 크기로 작용하는지 그 크기를 잴 수 있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뉴턴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예를 들면 지구하고 달하고 또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이 커다란 질량체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서로 뭐 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설명을 뉴턴이 못했어요. 저랑 이렇게 같이 맞장구 치면 재밌어요. 그죠? 뉴턴이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거를 한 300~400년 후에, 뉴턴이 16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람은 19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400년 후에 그동안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치다가 어디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전달됐냐면은 알고 봤더니 공간하고 시간이 그때까지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공간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예요. 시공간이 하나인데 시간하고 공간은 뭔가 만질 수 없는 물질하고는 다른 개념인 줄 알았는데 보이진 않지만 약간 물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질처럼 휘어지기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시공간이라서 4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이 4차원의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휘어지냐면 무거운 물체에 의해서 휘어져요. 즉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많이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물리적으로 말했지만 그냥 아주 쉽게 갈게요. 보자기에 커다란 보자기에 볼링공하고 테니스공을 올려놓으면은 어디가 푹 들어가요? 볼링공이 너무 푹 들어가다 못해 테니스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떼르르르르 떨어지겠죠? 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행성과 행성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뭔가 했더니 질량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면은 그 휘어진 시공간으로 물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떨어지죠. 그걸 과학에서는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 자유낙하를 하는데 떨어지다 보면은 회전을 하게 돼요. 그 회전하게 됐을 때 회전하는 힘하고 떨어지는 힘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래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그냥 그랬대 하면은 이제 인정을 못 받죠?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을 내일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에서 몇 명 안 돼요 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리학과 나온 사람도 잘 못 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좌변, 우변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좌변, 시공간의 휘어짐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기하학. 이게 중요해. 좌변은 뭐라고요? 시공간의 휘어짐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기하. 기하, 삼각형, 네모,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기하학.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 시공간에 퍼져 있는 질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볼링공, 테니스공 이거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 행성 이거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량. 그건 이제 좀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나중에 따로 해결 드릴게요. 네, 다음 강의 때 좀 비슷한 게 나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우변은 시공간에 퍼져 있는 이게 1세라서 조금 죄송해요. 가다 보면 좀 고칠 때가 있어요. 퍼져 있는 하고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 네모가. 자, 시공간에 퍼져 있는 거기에 에너지 분포를 기술한 거다. 에너지를 분포 앞에다 넣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인슈타인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그래, 내가 지금 알아내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 우주 공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볼링공을 중심으로 테니스공도 떨어지고 탁구공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몽땅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모님 최고로 잘 빨리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과학을 전공하실 걸. 자, 그래서 다 우주가 한 점으로 다 수축해버리지 않았지 왜 아직도 이렇게 다 궤도 운동을 하면서 우주 전 공간에 이 천체들이 다 제각각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천재 아인슈타인도 이 궁금증을 풀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이거 못 풀겠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상쇄할 만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있을 거야.
자기가 그걸 뭔지는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그 항만 집어넣어 놓고 방정식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또 한 명의 천재가 들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선생님 좀 교만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방정식을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고민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니 계속해서 중심으로 몰려드는 힘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는 힘이 뭐냐면요, 우주가 원래부터 팽창했다라고 생각하시죠? 시공간이 그냥 원래부터 팽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팽창하는 힘이 미는 힘이 돼서 수축하는 힘을 상쇄시켰을 거예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가정 1이에요. 프리드만의 가정 1. 우주가 뭐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배우려고 여기 와 있어요? 네, 본래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걸 배우려고 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용어들을 들으면 좀 반짝반짝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저 말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에 딱 경고음이 하나 딱 켜져야 되는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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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할렐루야, 그쵸? 원래부터란 말에 경고음이 하나 켜져야 돼요. 원래부터? 원래부터란 말이 뭐예요? 시작부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부터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원래부터 우주가 어땠는지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부합하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부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이론이 그럴듯하고 이 사람이 천재여도 나도 오케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은 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지. 원래부터 팽창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가 큰데 과거로 소급하면은 우주가 모든 물질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한 점으로 모여질 때까지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죠? 그럼 원래부터가 언제부터인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원래가 요때부터인지 더 작아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빅뱅론자들이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전자 사이즈만한, 전자 사이즈를 아십니까? 전자 사이즈만한 그 공간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를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부터를. 그렇죠?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가정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우주에는 모두 없고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나 같아 보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재요. 자, 여기서 또 삐용 경고음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우주에 왜 중심이 없어야 돼? 항상 이제 왜를 집어넣으면 질문이 됩니다. 중심도 없고, 그러면 다시 시작. 왜 중심이 없어야 돼? 그죠? 그 질문을 하시라고요. 우리 하브루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중심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은 왜 중심이 없는 우주를 가정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너는 천재니까 그럴 수 있고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왜 중심이 없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 거냐면 만약에 우주에 중심이 있다면 자, 여기 이 공간에 이 강단은 특별한 공간이에요? 안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설계한 사람이 이 자리에다가 이 강단을 설치하기로 뭐 했을까요? 계획했겠죠. 그냥 예배실 만들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 탁 이게 놓인 게 아니죠. 그럼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누군가가 뭐 했어야 돼요? 계획하고 설계했어야 되죠. 그러면 중심 없어. 우주는 절대 중심이 있으면 안 돼 라는 가정을 했다는 건 뭐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주가 계획돼서 기획돼서 만들어졌다는, 즉 우주가 설계됐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벌써 이거 좀 어때요?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그죠? 그래서 중심이 없어야 된다는 가정을 했더니 아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까 보이신 식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 큰 G, T 요 자리가 행렬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수투에 나오는 행렬. 이게 그냥 미지수 하나가 아니까 X나 Y 같은 미지수가 아니라 이 미지수 하나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행렬이 들어가니까 엄청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복잡한 방정식을 요 가정을 넣으면은 팽창 우주론 방정식이라고 좀 더 간단한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간소화돼요. 옛날에 수학 시간에 수학은 잘 안 했어도 이렇게 뭘 가정하면 뭐 미지수 값이 0으로 바뀌고 이런 거 살짝 기억나시죠? 그러면 식이 간단해져요. 복잡한 식이 몇 가지의 미지수를 0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팽창 우주론 방정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를 현대 우주론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현대의 우주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빅뱅 이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드만의 두 가정을 다 받아들이는 거고, 균질하고 등방한 우주 전체가 다 어딜 보나 다 똑같은 우주다.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왜? 설계된 게 아니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왜 가장자리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려더니 제가 또 찝찝해가지고 왜 가장자리는 없어야 돼요? 우주가 전부니까. 우주가 전부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과학을 하는 것 같은데 과학의 가장 근본 이론 그 밑에 뭐요? 아까 우리 뭘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거대한 스케일의 이론들을 따져볼 때 전제를 보라 했잖아요. 전제. 이게 전제예요. 이걸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빅뱅 이론이 우주가 팽창했다는 걸 증명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그걸 이미 뭐 하고 있는 거네요? 원래부터 팽창했어 라고 전제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밝혀낸 게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큰 우리가 전제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뒷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우주론은 균질하고 등방한 우주에서 공간의 공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특정 시간의 공률은 어느 곳이나 같을 것이다라는 우주론의 원리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팽창 우주론 방정식으로 변환시켰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밑에 줄에 우주의 정말 시작. 정말 중심이 없는지, 가장자리가 없는지, 물질 분포가 균질한지, 혹은 특정 시간에 공률은 어느 곳이나 같은지 등은 가정적 전제이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이 우주론의 원리를 근본적 전제로 삼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 전제들이 틀리다면 이론 전체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요. 그쵸? 지금 전제를 놓고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 전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 이론을 세웠잖아요. 즉 땅 위에다 건물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땅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건물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제가 맞는 전제냐 틀린 전제냐 또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그 이론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빅뱅 이론이 살아남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전제는 왜 전제냐면 이 전제는 검증할 수가 없어서 전제인 거예요. 원래부터 팽창해 왔다는 걸 누가 검증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살았던 존재여야만. 우주에 가장자리가 없다는 걸 누가 검증할 수 있어요? 우주 밖에 나가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들은 그 성질상, 본질상 검증이 안 되는 전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성패, 이 이론이 정말 성공적인 이론이 되려면은 실제 우주와 이 빅뱅 이론이 주장하는 것이 어때야 되냐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자들은 사활을 거는 거예요. 뭐요? 관찰하는 우주하고 이 이론이 말하는 게 딱 맞아. 딱 맞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반복될수록 이 이론은 우주를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라고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실제 우주하고 이 이론이 말하는 게 잘 안 맞아. 알고 보니까. 그럼 어때요? 이 이론은 전제도 지금 불량한데 실제 우주를 잘 설명해낼 수 없다면 폐기해야 되는 이론이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알아보면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얘를 폐기할 이론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그죠?